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혜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방송을 했는데요. 아주 뿌듯했습니다. 댓글도 많고요. 조회수도 많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더 많은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 이야기도 하고 싶고 욕심을 내다 보면 방송이 산으로 갈까 봐 자중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욕심을 부리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보면요. 지금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 2명이 기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요. 북한군은 귀순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베를린에 가서도 또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행보를 하고 있고 트럼프 시진핑이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미사일은 쏘고 있고 네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북한 내용을 다루기에는 우리가 내용이 너무 벅차서 일단은 정치 쪽을 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적반하장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격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격수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노근, 지금은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전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노근입니다. 언제 국회에 계셨죠? 19대 때죠. 19대.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낙선을 했고 19대 때 이제 4년간 국회의원 했고 그 전에는 노원구청장을 했죠. 지금은 노원의 당협위원장님을 하고 갑 지역의 당협위원장. 하계동. 아닙니다. 상계동? 그쪽은 을 또는 병 지역이고 제 구역은 공릉동하고 월계동 지역입니다. 아, 공릉 지역, 월계 지역이군요. 네, 그럼 광운대학교가 광운대 대학이 그 지역에 5개가 있습니다. 대학 5개를 다 지역에 두고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지역구 또는 한두 동에 그렇게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지역구에는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고 강남은 대신 다른 인센티브가 많잖아요. 네, 법원. 서초. 저는 법원, 대법원, 네. 대검찰청이 있는 대신에 그러고 보니까 없네요. 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도 강남은 저 강북에 비해서 엄청난 사실상 옛날 그렇죠. 제가 서울시 있었습니다만 특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근데 또 저는 제 욕심에는 학교가 5개가 있다니까 바로 눈이 또 동그래지네요. 그런데 이제 강남은 그 이상의 가치 관공서가 있고 그렇죠. 또 도로나 공원이 잘 돼 있고 교통망이 잘 돼 있고 또 이제 아파트도 잘 지었고 한강다리가 아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위원장님, 별명이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보수 정리가, 그리고 하나는 바로 저격수. 근데 그 저격수가 박원순 저격수래요. 글쎄요, 제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19대 때 2명의 타켓이 돼가지고 제가 이 당에서 이 방어 내지 공격 노릇을 했는데 이 전반기에는 안철수였고 이 안철수가 끝나자마자 후반기는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죠. 그것은 이제 제 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저히 불의를 보고는 참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정의 노근이래요. 아니, 별명이 정의 노근이래요. 아니 정의라기보다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한 욕망이 비춰지면 이건 반사회적, 반윤리적 또는 반규범적 행동을 보일 때는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의 관찰자로서 감독자로서 국회의원은 당연히 공익과 감독자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공익에 반했던가요? 원래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질이 학문적으로 볼 때 4대 자질이 꼭 필요합니다. 4대 자질, 공직자의, 공직자의 첫째는 4대. 도덕성입니다.
그건 기본이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규범성입니다. 규범성. 네. 네. 그다음에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이나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네. 그런데 소통성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잠시 네.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도덕성과 규범성, 투명성이 결국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보면 다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규범성으로 네. 보면은 다 이어지는데 네. 규범성을 빼고 때로는 뭐를 넣냐면 신용성. 신용. 네. 네. 자기가 약속한 거는 신용을 지켜야 되거든요. 신뢰. 네. 신뢰성. 그게 4대 원칙이라는 말씀이죠. 4대 원칙 또는 5대 원칙이라고. 그런데 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 보편적 시민의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정이나 또는 말이나 언행이나 정책이나 이 각종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규범성을. 네. 특정 성향의 인사들, 특정 인들, 자기와 코드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을 호혜적으로 풀고 또 예산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네. 그러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배격하고 네. 심지어 여러 가지 시청 광장 사용 문제라든지 그렇죠. 시의 청계광장 네. 저희들이 관여했습니다만 옛날에 시에 있을 때 또는 뭐 시 내부에 강당도 있어요. 시청 건물에. 네. 이런 걸 사용하는 데 있어도 불편부당하고 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관이 있습니다. 시장 공관이 가이동에. 그거를 지금 추세가 어느 광역단체도 있는 것도 다 처분하고 그것을 어린이집이니 뭐 복지시설 이런 거 다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다 대부분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저쪽에 어디 은평구의 네. 뉴타운 지역에 있다가 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가이동 지역에 공간을 27억인가 28억인가 전세를 주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상당히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것은 공간이 이제는 필요 없다. 다른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봐라. 오히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역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28억이라는 거니 무슨 뭐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돈이 있다면 차라리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서민들이나 또는 다른 정책을 위해 써야지. 그게 자기 호화 공간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근데 또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그 공간에는 거의 소위 얘기해서 공간 정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죄송한데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어마어마했다. 인테리어 비용이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8천만 원인가 하여튼 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 설이 있던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전셋집의 인테리어를 네. 우리 작가 선생님이 10억 맞나요? 인테리어? 30억까지 얘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8억 전세에 그 당시 기억하기는 수리를 하는데 한 이제 1억 8천을 기억하는데 한 그렇게 그러니까 수리비가 꽤 많이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집이었는데 수리비가 꽤 많이 들었고 그 집이 한옥이었대요. 맞아요. 저는 가이동 자체, 가이동 그 한옥마을 자체를 제가 꾸민 겁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기획도 제가 하고 집행도 제가 하고 그러니까 문화지구도 제가 설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집을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 요즘은 축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집을 전세를 얻어서 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공간을 사용한다 이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공간을 왜 만드냐 당시 시청 간부들한테 묻고 다 후배들입니다. 뭐 애교 사절이 오는데 접대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중요한 손님들이 올 때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과거 애교 사절하고 만난 기회를 찾아봤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있어요. 그 미국 대사나 일본 대사 정도 없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청이 새로 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레스토랑 공간도 있고 또 회의실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됩니다. 만일 거기가 적정치 않을 때는 서울시에 다른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접대할 시설을. 그런데 굳이 공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공관 정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저쪽 그 해화동 공간이 있었어요. 옛날 전 시장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이 거기서 한 1년 한 10개월, 1년 8개월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완전히 저녁 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명목이냐? 이거죠. 무슨 자문을 구한다. 또는 소통을 한다. 또는 무슨 뭐 접대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제가 한 1년 8개월인가 이 정도의 기간을 분석을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2,778명으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27,000원 상당짜리 밥을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시민단체, 좌파형 시민단체들이죠. 그리고 자기하고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이런 인사들. 그리고 가끔가다 기자들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 간부들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람들을 방문을 시켜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점심을든 뭐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일종의 정치행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요.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 방에는요. 문짝을 뗀 책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탁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책상 요즘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거를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책도 같이 쓰고 가까워요.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 책상은 왜 그걸 문짝을 썼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방도 몇 차례 들어가 봤어요. 이제 그분의 성격이 책 모으는 것이 아니면 일종의 광적인 수집가예요. 그러니까 책을 뭐 잔뜩 쌓아놓고 뭐 책꽂이 뭐 책상에 전부 이렇게 서류 비슷하게 책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누가 봐도 야, 처음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책상을 왜 문짝을 뜯어서 썼대요? 글쎄 그분이 또 이제 주로 좋아하는 것이 재활용하는 거 이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셔. 근데 그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런데 외부에 비칠 때는 신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발 그거 구두 뭐 창 떨어진 건가? 선거 직전에. 그거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건 진정성이나 진솔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라.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소통성 이런 걸 갖추는 것이 공인의 자질이지 무슨 보여주기식 또 공관 정치 무슨 만찬 정치 코드 정치 이거 안 되는 거죠. 자기 돈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또 별개 문제죠. 시 돈을 가지고 시민 혈세를 가지고 왜 밥을 먹입니까? 명분 없이. 보면은 시장 업무 추진비가 지금 한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에 좀 또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쓰면 하루에 점심값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 근데 공개를 안 하겠어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아이고. 네, 제가 원래 오늘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들으려고 했던 이야기는 보수의 단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보수의 개념 정리였는데요. 제가 모시려고 했더니 옆에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저격수다.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쭤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쭤보다 보니까 제가 넋을 약간 빼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다음번에는요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더 이어서 가게 되면요 내용이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박원순 저격수 이노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그렇게 하시던데. 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바로 이 부분 보수.
개념 정리 잘해 주신 거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그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댓글에 반갑다는 기사 그 댓글 있더라고요.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또 시간 좀 길게 해주세요도 있었고요. 네. 잘생겼다는 것도 있었어요. 아, 참 하여튼 뭐 설레시죠? 예. 네, 당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우리 당이요. 네.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요. 쓴소리 오늘 해주시겠다. 오늘은 김정기의 쓴소리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네. 하실 말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일단 전당대회 지켜보면서 어떠셨는지. 네. 뭐 전당대회는 사실 예상을 뒤엎고 네. 우리 뭐 이 저하고 진행하는 앵커여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 유해 최고위원님의 그 이 등극이 사실은 최대 이슈였죠. 근데 그게 왜 이슈였어요? 사실은 가장 핫 이슈는 홍 대표께서 7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 게 사실은 이슈잖아요. 네. 그렇죠? 정당 사상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유해 최고위원님이 이제 저도 한 5위 정도로 해서 네. 여성 1위로 등극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정당 사상 이 사실 전무 뭐 후무한 그런 결과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남성들하고 각 지역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이철우 최고, 김태흠 최고 뭐 등등 그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지역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예. 각 지역 대표성이니까. 네, 김태흠 최고는 이 충청권이고요. 네. 이철우하고 이재만 최고는 TK잖아요. 아, 그런 계산이 또 되는군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그것도 이제 이 소수자인 여성 후보로서 네. 2등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제가 아주 열심히 한 거군요. 변화의 중심에 서신 거예요. 그 감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깼잖아요. 그건 했다고 생각했어요. 보수가 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기득권을 계속 고집하고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 철통 같은 기득권을 이번에 깨면서 당당하게 2위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당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희망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네. 당이 아직도 당원들이 기득권에 줄을 서고 있는지 아니면 기득권이 부서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전 그걸 보고 싶었거든요. 창조적 파괴라고 그럽니다. 그 단어는 그렇겠습니까? 정보기술 시대의 기업의 생존은 네. 창조적 파괴를 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전대 결과처럼 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격파가 있지 않는 한 네. 국민들은 절대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네. 우리 당의 재구성은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출마를 했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역 기반이 없었고 네. 또 여성들은 항상 저 뒤에 줄을 서서 그들끼리 경쟁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에요. 왜냐하면 남자가 4등을 했어요. 네. 근데 그 4등은 나가고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제 기준에서는 그 4등한 남성 입장에서는 역차별이잖아요. 그렇죠. 역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네.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동안 정계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야전 경쟁력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자가 밑에 등수인데 4등이 됐어요. 네. 4등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러면 그 여성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되게 그런 식이 되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발언권이 최소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유해 최고위원님은 당당하게 그것도 이 홍준표 대표하고 일종의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나오셨던 이철우 후보, 대구 경북의 막강한 지원을 받았던 이철우 후보 다음으로 2등을 하신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1등을 하신 겁니다. 제가 또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총장님이셨죠. 그렇죠. 예.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갑자기 기분이 우리 좋아요. 당원들이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당원이 위대하다. 유해 최고위원의 그 2등 당선은 이 변화를 극적으로 갈망하는 네. 당원들의 표심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많은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래도 2등을 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당 서열 사이 아닙니까? 당 서열 사이입니까? 그렇죠. 높은데요?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1위, 최고위원 2위 하셨으니까 당 서열 사이예요. 이 국회의원 107명에 당협위원장 135명에 거기다가 우리 당직자에다가 직원들에다가 그중에서 제가 4등입니까? 정책위 의장이 서열이 9위고요. 네. 사무총장이 서열 10위라는 거 아세요? 10위?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요.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당 서열이 230 몇 등이더라고요. 그렇던가요? 예, 당협위원장 된 순서대로 또 어떻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하이어라키, 이 서열 문화가 지배하는 보수당에서 정말 깬 거죠. 저는 사실 그 서열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원래 의전, 서열 이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열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그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에 부응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요, 위원장님.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의미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또 감자밭에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화장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여기 흙도 이렇게 묻히고 그렇게 사진을 찍혔어요. 감자밭을 간 게 그러면 뭐 파격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창조적 발상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그 틀에서 벗어난 파격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된 3억을 사회 낮은 곳을 로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아이디어는 창조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당원들이요. 전당대회는 축제다. 그래도 축제고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올라오고 다 올라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단합하고 내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는 걸 즐기고 기뻐하고 그래도 억압받았던 걸 터뜨리는 날이다. 그런데 좀 아쉬웠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홍준표 대표의 압승이 예고돼 있었고요. 또 아직까지 사실 우리 당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고 진심으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화려한 축제라는 것이 차라리 사치일 수도 있겠다 국민들 눈에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번 전대를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전대를 보면요. 막 당선되면 앞에 가서 꽃도 걸고 막 이쁘게 이렇게 손도 흔들고 하는데 전 감자밭에서 장화 신고요. 진짜로 정말 초췌한 모습을 일어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상이에요. 네. 길이길이 그 사진이 돌아다닐 것 같아서. 근데 사진을 제가 요즘 보면요. 전 아예 턱을 쑥 주저앉아가지고 다 감자를 담고 있더라고요. 요즘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앞으로 계속 감자로 불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그러니까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거죠? 아유, 그럼요. 지금 홍준표 대표님이 이제 사실 그 혁신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단합을 강조하셨고 혁신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보수 가치의 재정립을 강조하셨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대목이 혁신이에요. 영어로 혁신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요즘 이제 정보기술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I자가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 중심에는 또 생존을 위해서 이 혁신이 있거든요. 똑같은 I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요. 아, 이노베이션. 예, 이노베이션이 나브가 라틴어에서 새롭다는 뜻이고 이인이 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안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노베이션은 어디가 강점을 두고 읽어야 되나요? 이노베이션 이렇게 읽습니다. 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혁신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코드로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인적 혁신, 조직 혁신, 인적, 보수 혁신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인적 혁신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보수당을 지탱해왔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고 또 구질서를 대표하는 요소들도 많아서 이것을 프랑스 혁명의 그 로베스피에르처럼 자코뱅당처럼 단두대에 처형시키는 아주 극악한 방법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비어진 공간을 정말 참신한 외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주로 보면요. 판검사, 변호사 안 하죠. 그다음에 행정고시한 엘리트 공무원 출신들, 그다음에 언론 기자, 뭐 주로 대학 교수, 전문직 종사자예요. 전문직 종사자는 정치인으로서 크게 어려운 게 소찰하거든요. 이 전문직, 자본주의 국가에서 4대 전문직들이라는 게 결국은 대관을 못해요. 소찰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크게 내다볼 수 있는, 대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배출을 하려면은 기존의 내 메인스트림 플러스 이 영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꽃이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기업의 CEO들 임원급들만 돼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청년, 여성 등등 해서 파격적으로 인재 등용을 해서 구질서를 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공백을 그런 압도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서 전면 배치함으로 해서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인적 혁신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항이 심하겠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제가 없죠. 나올 때도 그 심한 저항을 보셨는데 그렇게 전면 배치를 하면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은 다 하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뭐 로베스피에르 방식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조직 혁신인데요. 우리 당이 조직이라고 하면은 전국 지구당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253개 지구당 조직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적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당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불법 단체로서 지구당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유령이죠. 언제 어떻게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 중앙의 지원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버려진 게 당협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에 썼다가 또 대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전리품으로 썼다가 나중에 용도 폐기하는 그 어리없는 정당. 이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이 끈끈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야전 사령관들을 이제는 한 명씩 당 중앙이 보여주면서 함께 가고 함께 살고 함께 미래를 기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당으로 오게 되면은 사무처입니다. 우리 중앙당 사무처는 제가 볼 때 제가 옛날에 공관장 할 때 보니까 대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의 국장이나 과장들이 많았는데 주로는 이제 고시파들이었죠. 그런데 대개 이제 국가장 되면은 대개 고시 학회가 지 15년에서 20년 차인데 쓸만한 인재는 3분의 1밖에 없더라고요. 3분의 1은 현상 유지, 3분의 1은 정말 제가 자르고 싶은 국민들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고시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보수당의 개혁은 사무처 개혁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당 10년을 하면서 너무 이 조직이 관료화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면서 이 일종의 재정개혁이죠. 재정개혁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 기능인데 여의도 연구원이 참 놀이터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뇨들이 국장 은퇴하고 정만 걸어놓고 실질적인 기여를 안 한 거죠. 물론 국장급 이 당뇨들 같은 경우는 당에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케어를 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현직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만일에 여의도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적을 걸어서 연봉을 타먹는 구조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의도 연구원에 재배치가 되더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당뇨들 재교육도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을 보면 우리 당이 지금 예산이 120억인 거 아세요? 국고보조금이. 거기다가 이제 기업 후원금 들어오면 170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다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홍 대표님이 과감한 재정개혁을 해서 사무처 개혁,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예산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여의도 연구원이 지금까지는 정책 개발, 특히 여론조사 기구로 전락한 거 아세요? 그런데 여론조사 이 기구로 전락을 했지만은 여기에 원래 정책 개발 기능도 하고요. 교육 기능이 추가가 돼야 돼요. 지금 좌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좌파들은요, 이념 무장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파들은요, 사상 논쟁을 하면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쟤들이 대학생 수준이라면은. 그래서 전국 250개 당협에 적어도 한 2,000명 정도 전사를 양성하면은 전체 한 50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253개니까 50만 명 정도 사실 열혈 당원을 양성을 하는데 이 중심에는 우파, 제가 말하는 것은 실용 보수 이데올로기예요. 실용 보수 이데올로기 교육을 강화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 253개 지구당에서 전위부대 역할을 해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전국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이 운동을 이 앞으로 1, 3, 5잖아요. 지방선거 1,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3,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5잖아요. 1, 3, 5라는 이 중장기 전략을 세워가지고 아래로는 당은 이 역량 강화를 하는 이제 이 노력부터 시작해서 위로는 위원장 교육, 국회의원 교육, 그 다음에 당 사무처 교육,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듣다 보니까요, 이야기 들을 게 너무 많은데요. 저기 8월 때부터는 교육하시는 거 담당하시는 거 아시죠? 네, 제가 뭐 정치학 교수니까 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신나게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오늘 굉장히 신나신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아, 속이 시원하시죠? 네, 저는 비운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야기는 조금씩 풀어야 됩니다. 한 번에 다 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더 재밌는 거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요, 한 3주 전부터 이분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계속 보다가 목요일 날 모실까, 금요일 날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금요일 날 모시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주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바로 손범규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은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우리 최고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오늘. 네, 서로 훈훈하게 덕담이 오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52세죠. 야, 우리 정준길 단장님이 밀리시겠는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아침 기사 보셨죠? 네. 제가 뭘 질문할 건지 아시죠? 네. 뭐 저는 그런 좀 기사가 나온 거에 이게 지금 때가 늦었다. 그때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맞습니다. 자, 본인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 18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요 최근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제가 TV에 나와서 좀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그 유영하 변호사님만 변호 활동을 하시죠, 당시. 그렇죠. 다른 분들 거의 안 들어가 계시던데. 네. 괜찮습니까? 재판이 가능합니까? 글쎄, 뭐 그건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 뜻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재판, 그러니까 헌재 재판 관련된 변호사님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방송에서 못할 말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거르지만 그저 답답함이 많으시죠. 네. 그 이번에 저보고 선거 나가서 제가 이제 유세 때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답답함의 표출이었거든요. 이게 말 못하는 답답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우리 전 대통령님을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재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중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근데 정말 저도 입을 꽉 다물고 벙어리 생활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 삼성 청탁 입증 못해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로 인정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특검하고 변호인단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그 특검은 모든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중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렇게 훌륭한 증거, 유력한 증거인데 왜 원본조차 안 보여주나?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도 못하냐? 그런 게 무슨 못 보셨습니까? 증거냐? 전혀? 네, 그렇죠. 저는 변호인단은 그래도 몰래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아니 전혀 제출이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특검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서 누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지나가면 다 기억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증거 차고 넘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증거 차고 넘친다 하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안종범 수첩. 근데 우리가 볼 권리도 있지 않나요? 변호인단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네. 변호인 역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로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왔죠. 제출 자체를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럼 그것도 안 본 상태에서 단핵 재판이 끝이 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아니 증거가 현출되지도 않았는데 네. 무슨 소리냐, 뭘 입증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 수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수첩을 제시하면서 검사가 묻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 안종범 수석이 답을 한 그 조서 그 부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 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그때 당시도 안종범 수첩은 현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바도 없었죠. 그런데 그 수첩이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 정말 요란하게 언론에서 정말 뭐 대단하게 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63권의 수첩이 증거다. 근데 그건 완전 그 요란하기만 했지 하나 내용이 없어. 근데 지금 자, 두 가지만 우리가 법조인이니까 두 가지만 팩트를 찝어 보겠습니다. 자, 수첩 공개됐습니까?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공개된 거죠. 그렇죠. 이번 재판에. 무려 38차 공판인가 뭐 하면서 40번 정도.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게 현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여태까지 그걸 현출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제출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총 63권 수첩입니다. 근데 63권의 수첩인데 핵심 증거 무슨 핵심이냐?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고 했던 안종범의 수첩이 63권이었는데 바로 어제 수첩의 신빙성 부분이 신문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면요, 변호사님, 직접 증거와 그럼 간접 증거는 이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설명 좀 직접 해주세요. 증거는 이제 요증 사실,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그 자체로 바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요증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거는 그렇게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고 단순히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대고 얘기한다면 요증 사실은 이제 뇌물죄,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요증 사실인데 그걸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고 다만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
라는 간접 사실 정도는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뇌물죄의 증거, 이게 직접 증거인데 간접 증거라는 것은 수첩이라는 게 있다. 네. 그렇죠? 수첩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그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라는 간접 사실이 있었다. 만나기는 했다. 만나기는 한 것 같다. 아니 근데 그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새벽에 3시 정도 깨서 이걸 내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웃었는데요. 그 수첩 안에 깨알같이 다 메모가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기사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발언 주체도 없이 단어 위주의 나열이다. 그 안종범 본인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새삼스럽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안종범 수석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안종범 수석에게 그때 당시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안종범 수석이 대답을 한 내용이 뭐냐면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자기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또 박 전 대통령과 다른 분의 대화를 박 전 대통령 또는 그 다른 분이 전달해줘서 적은 것도 있고 또는 제3자 전혀 대통령과 상관없는 제3자와 자기와의 대화도 적은 것도 있고 자기 혼자 생각도 적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 봐도 읽어보면 이게 대통령의 발언인지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발언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은 안종범의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를 해주질 않았고 취급도 안 해줬고 그걸 전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특검의 주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안종범의 진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더라면 언론이 그렇게 좀 소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마녀 재판, 여론 재판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면.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양측의 목소리를 동등하게만 실어줬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게 변호사님도 수첩 쓰실 때 있죠? 그럼요. 근데 나중에 다 알아보세요? 아유,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수첩을 적을 때 빨리 적으면서 흘려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제 글씨도 이게 내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저도 제가 제 글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통화하다가 아무 말이나 따라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수첩이지만 제게 아닐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요.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수첩을 썼대요. 그럼 수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신문에 낸 내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12일자 수첩에는 은산분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특검 측 설명에 안 전 수석은 웃으면서 저보다 더 잘 보시는 것 같네요. 본인이 못 읽은 거예요. 수첩 속 단어들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불분명한 점도 문제였다.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책임이기 때문에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어를 누가 언급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컨대 2월 15일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금융지주 이야기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누가 한 말인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그렇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것만 불러주셨습니다. 즉 주체가 없네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누가 얘기한 거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 만약에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제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고 신문 기사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언론이 지금 보도가 다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것만 읽어보면요. 이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전 되게 안타까워요. 저는 진실의 눈과 진실의 입 그리고 진실의 가슴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진실일지 아니면 더 많은 진실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그 과정에 계셨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기사 보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이 당사로 오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그때 해도 너무들 하더니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차창 밖으로 비가 쫙 쏟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진실의 눈물이다. 그런데 당사에 가까이 올 때 되니까 금방 또 비가 그쳐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비가 뚝 그치듯이. 제발 좀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론 재판, 마녀 재판,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그런 언론의 어떤 그런 그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 섞인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검찰 지상주의라 그럴까요? 검찰에서 부르기만 불러도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 후에 무죄가 된들 기사 안 나와요. 기사 안 나오고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라 통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거 같아. 아님 말고 지금 그 피의 사실 공표라는 거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마음대로 막 공표하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방송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자 기사에 최순실이 염색했다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건 수용자를 위한 인권적으로 염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에는요. 최순실의 안경이 바뀌었더라도 기사였고요. 머리 염색도 기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잘못된 건 파헤쳐야 하는 게 맞지만 죄가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때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힘들게 탄핵 재판을 싸울 때 그 옆에서 돕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진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같이 방송에서 이야기 좀 도와주세요. 예. 저는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거든요. 네. 이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기사를 근거로,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죠. 카드라가 되잖아요. 네. 기사를 근거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풀어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할 거예요. 진실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청년 방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 방송의 준비를 같이 함께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신애고요. 저는 10년간 한 3,000명 정도 청소년과 청년들을 상담해오는 일을 해왔었어요. 그럼 지금도 상담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도 청년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줄여진 역할이 있고 배우 에이전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에이전시 대표요? 네. 그럼 지금 신인을 키우고 있나요? 네, 신인을 키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안 크죠? 안 큽니다. 이미 클 친구들은 다 큰 메이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다 데려갔고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재 영입 중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아이가 저는 그리고 새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새 아이? 네. 막내딸 사진을 봤는데요. 아주 인형이에요, 인형. 너무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 그 거짓말 하지 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어딨어. 눈에 넣으면 좀 아픕니다. 티끌이 들어가도. 아니, 어째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세요. 눈에 그 큰 애가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저번에 보니까 눈 안에 뭐 조그만 거 하나 들어가도 아프다고 하더니.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 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저는 좀 그런 거짓말을 싫어해요. 실제로는 많이 아프지만 보는 것으로 너무 기쁨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 응아는 진짜 안 들어온가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남의 아이 거는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내 아이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조금 있어요. 저희 언니가 조카라서 너무 이뻐했는데 자기 자식 나니까 이제 하나도 안 이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자기 자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구나. 자, 새 아이도 키우고 있고 배우 에이전시도 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보통 어떤 상담을 하나요? 청소년, 청년은 제가 이제 48가지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뭐 청년이 48이라고요? 아니 그 48가지 문제를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책 기획안을 써놓은 게 있는데 단지 그럴 뿐이야라는 제목으로 써놓았습니다. 책을 이제 낼 걸 준비하고 책을 내려고 사실은 출판사랑 계약이 됐는데 바빠서 요즘 못 쓰고 있죠. 네, 써놓긴 했는데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다듬는 문제가 있어서 다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출부터 해서 뭐 정말 성문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동성애 문제까지도 청소년과 지금 청년들의 문제들을 다뤘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 문제야. 이 친구는 고칠 수 없어. 이 친구는 정신과에 보내야 돼. 이 친구를 어떻게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다른 시점을 갖고 친구들을 치료를 했었는데 단지 그럴 뿐이야. 라는 시점을 갖고 그 친구를 가출한 친구의 장점은 너는 싫은 환경을 적응하지 않는 애야. 단지 너가 싫지 않은 곳을 찾아 헤매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환경에 가서도 네가 뭔가를 변화해 보려는 그런 용기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에 그 친구들이 변화를 해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은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거 아닐까요? 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봉책. 네, 그런 그러니까, 면도 없잖아요. 그냥 달래기만 하는 그런 걸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가 워낙 이 친구들을 푸시하고 제가 느낄 때는 이 정상 분포 곡선 안에 극단적인 5%의 친구들만 저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머지 90%, 80%의 친구들은 이미 좋은 기관들 그리고 부모님, 학교에서 이미 인정받고 또 그런 적응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 말고 그 외의 친구들은 사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요만한 인정의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면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아이들을 했을 때 다 100% 성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손에서 빠져나간 슬픈 아이들도 있나요? 슬픈 아이들이 있죠. 있죠. 예,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있고요. 사실 연기를 하거나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와 있는 친구들도 에너지가 넘치고 보통 그 정상 분포 곡선 안에 있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다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배우가 될 수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애초에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에게 꿈과 희망만 주면 그 친구는 엇나가요. 근데 그 친구에게 처음부터 너는 사실 배우가 될 기질이 많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네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접근이 되면 그 친구가 좀 자신의 현실을 바탕 안에서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남을 돌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왜냐면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서. 그러니까 나와 너는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 알겠지만 그 아이 3명이 다 다른 인격체거든요. 특히 엄마 말 잘 들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통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아이들과도 큰아이가 이제 중1이에요. 제가 24살에 낳았어요. 아니 그게 큰아이가 있어요? 큰아이가 지금 사실 유채구 의원님과 같이 사진 찍은 거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지금 좋아요를 이해담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좋아요를 거의 안 누르거든요. 너 왜 좋아요 눌렀어? 그랬더니 괜찮은 정치인이 탄생할 것 같대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 같지 않고 오히려 저한테 매니저 역할도 하고 엄마 오늘은 어디 가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어디 가요? 그거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하는 아들이에요. 생각이 아주 깊군요. 깊은 아이고요. 예담이가 아들이고. 네, 아들 딸인데 큰아이가 너무 일찍 엄마가 철없을 때 이제 아이가 저기다 보니까 좀 철이 많이 드는 엄마를 아이입니다. 지켜주는. 네, 지켜주는 근데 아이예요. 이제 그 아이가 이건 이제 아들이잖아요. 절대로 너는 엄마를 지키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죠? 예, 그 아이 불행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느 순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엄마에게 의무감을 다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의무를 한다는 것이 숙제가 돼버리고 우리는 숙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숙제가 되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최고님이 상담 전문가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니 그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와의 관계 설정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특히 엄마가 다른 아이들을 상담하는 경우에는 내 아이 문제점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진짜 정확한 부분이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몸이 안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1일부터 방송을 준비하고 있죠. 네. 어떤 방송입니까? 네, 우파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조금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청년들 저희가 처음엔 청년 당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있다면서요? 네, 이미 사실은 더민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파 청년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당한 청년도 좋을 것 같고. 당당한 청년도 괜찮네요. 네. 아니면 정말 나는 보수 우파다. 뭐 이런 거 되게 당당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름. 이름은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생각을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공모도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8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통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청년들이 보는 방송. 왜냐면 청년들은 이미 이제 TV를 보지 않아요, 많이. 이 페이스북과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만 보고 싶은 세상만 이 손가락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많은 청년들 중에 특히 우파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이 보고 싶은 방송이 없다라는 얘기를 볼만한 방송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보고 싶지 않고 기존의 청년이라고 말하는 지금 대다수의 청년들이 열광하는 것에 자기는 열광하지 않는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약간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번 대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접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 가족인 거예요. 이 가족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가 자신의 가족이지만 우리 아빠가 정신을 못 차렸다. 아이들 청년들의 표현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빠가 음주 상태야. 낮술 처먹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어는 곱게 써줘야 돼요. 낮술을 먹고 들어오셔서 아주 옳은 소리를 하시는데 당신 술이나 끊으세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고 그 얘기를 몇몇 의원님한테 전달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고 깨달으시더라고요. 못 깨달았어요. 네, 못 깨달으셨죠. 그 앞에서는 깨닫는 척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깨달은 척이 아니고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았고 충격입니다. 예. 이거 깨달음과 충격은 다른 거 알죠? 충격이에요. 예. 자, 내가 이렇게 때리면요. 이러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그건 놀람이지. 그걸 맞았다고 해서 거기서 반성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충격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맞는 표현 같고요. 그렇죠. 나한테 저런 얘기를 누가 해? 그리고 실제 이 정치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아빠, 엄마, 창피해.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일치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이상하겠지. 제가 좀 이상했지.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 층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방송할 거죠? 네, 과감하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이제 그 샘플링을 한번 내가 나한테 보여주길 원하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몇 사람의 인터뷰를 좀 따오세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는 그 내용을 방송으로 구성을 해서 내보내고 우리가 어떤 방송을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줍시다. 진짜 솔직한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지금 우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용기 있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절대 욕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푸른 청년과 푸르딩딩한 청년과 시커먼 청년은 다르다. 빨간 것과 빨간 건 달라요. 그리고 노란 것과 누른 건 다르고요. 그 차이가 있는 청년. 그 색상 검증단을 저는 두고 싶고요. 사실은 그 우리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영재란 단어도 되게 나쁜 거예요. 맞아요. 사람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죠. 저희 이 청년 인재 발굴 및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모두에게 기회를 그리고 모두에게 목소리의 기회를 그런 방송을 만들어 봅시다. 월요일 날 샘플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7월 7일. 이거
칠성날인가요? 아무튼 7월 7일입니다. 2017에 7월 7일, 7이 3개나 있으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설 중에 2개가 문득 눈에 띄어서 2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평등 이름의 역차별 안 되게 하라. 즉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 가리고 뭐 사진도 가리고 서류도 가리고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학벌 사회를 타파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다 보면요. 반대쪽에서는 역차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성 평등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남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구석구석에서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드가 과장됐다고 추미애의 아니란 안보의식.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 제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죠. 추경의 추자도 꺼내지 마. 네, 묘하죠? 추경의 추. 네, 아무튼 사드가 과장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보의식을 보면서 감성팔이, 안보팔이는 하지 말자라고 저도 역시 계속 맹세를 하고 또 맹세를 하지만 안보는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만나게 된다면 제가 혹시라도 꼭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보는 중요한 것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요. 7월 한 달간만 매일매일 사회자가 바뀔 겁니다. 월요일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화, 수 아마 목요일은요. 김정기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금요일은 다른 분이 하시고 이렇게 사회자가 좀 바뀔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전당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전국을 순회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순회 때문에 적반하장을 찍지 못하는 날이 발생할 것 같아서 7월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요. 지방으로 갈 때 우리 적반하장 팀이 함께 가는 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은 풍성한 볼거리가 많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8월 달부터는 여러 개의 방송 채널이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자유한국당 종합편성방송국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지금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제 공약이었거든요. 꼭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바로 자유한국당과 적반하장이 함께 한다는 거 저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매주 적반하장 진행을 맡게 된 자유한국당 가짜뉴스 신고센터장 우원재입니다. 자유한국당 현재 진행의 막내로서 앞으로 저는 이제 제 방송을 통해서 20대, 30대 우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 우파들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휘어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에서 젊은 층들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0대가 약 8.2%, 그다음에 30대가 8.6%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을 맡으면서 다양한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 젊은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우리 우파적 가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쇄신을 거듭해야 하는지 그런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수요일 방송을 맡게 된 김용남입니다. 요새 공중파나 종편, 언론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언론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뭐랄까요? 많이 위축되고 억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깨치고 나갈 우리 적반하장 우리는 언론, 정부 눈치 안 보겠습니다. 시원한 방송 그리고 새로운 방송 적반하장에서 수요일 김용남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 패널로 출연했던 김정기입니다.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날 앵커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이 강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개혁을 하도록 해서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으로 다시 돌아온 변환봉 인사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40대의 젊은 보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젊은 보수, 개혁적인 보수, 그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주 동안의 이슈들을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